반갑습니다. 저는 네이 커나프커입니다. 이번 주제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여러분의 앱을 멋지게 하기입니다. 시작하죠. 이 세션은 FMX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아쉽지만 VCL의 표준 클래스들은 자신을 렌더링할 때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에서만큼 뛰어난 수준의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애니메이션과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션은 FMX 클래스들에 집중합니다. 먼저 FMX 애니메이션의 기본 핵심 개념, 특성, 프로퍼티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안에 올바르게 넣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프로퍼티에 애니메이션 넣기, 애니메이션 클래스들, 애니메이션 트리거들, 인터폴레이션과 애니메이션 타입들을 설명하고 많은 예제를 통해 그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어느 애니메이션 특징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애니메이션 여러 개를 동기화하는 방법을 봅니다. 애니메이션을 여러 가지 적용할 때 서로 부드럽게 어울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직선이 아닌 경로와 방식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 예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합니다. 애니메이션 시간 조정 코드들도 알아봅니다. 이 개념은 여러 오브젝트들을 동기화할 때 활용됩니다. 애니메이션들이 서로 뒤죽박죽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을 다루는 코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오브젝트들을 조화롭게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탭 전환입니다. 모바일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면 전환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탭 화면 사이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핵심 개념들을 알아보죠. 명심할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로퍼티의 값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예시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그저 해당 프로퍼티의 값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꾸는 것뿐이니까요. 그 대상은 위치, 색상, 투명도 등이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되면 그 결과로 애니메이션이 반영되는 거죠. 가장 흔한 대상 프로퍼티는 포지션, 사이즈, 오페서티, 로테이션 앵글, 컬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시간에 따른 변경, 즉 애니메이션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FMX에서는 수많은 프로퍼티들이 싱글 타입, 즉 플로팅 포인트인 부동 소수점 값입니다. 왜일까요? VCL에서는 인티저 즉 정수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실수인 경우 우리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애니메이션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려면 해당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되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를 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지속시간 즉 듀레이션을 바탕으로 말이죠. 실수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을 훨씬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FMX에는 몇 가지 클래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타입들 대부분에는 시작값과 끝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니메이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맞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인터저, 플로팅 넘버, 심지어 컬러 타입의 값들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값에는 0을, 끝값에는 10을 넣고 0.7초 동안 변경하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방식들 각각은 잠시 후에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기본 방식인 리니어인 경우만 미리 설명하자면 해당 시간, 예를 들어 0.7초를 균등하게 나누고 지정된 시작값과 끝값 사이의 중간 값들을 계산해 반영합니다. tint 애니메이션 즉 인티저 즉 정수 타입인 값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경우는 좀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칠게 구분될 거예요. 얻어진 중간 값들은 반올림되어 1, 3, 4, 7 등이 될 테니까요. 반면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라면 나눈 결과가 훨씬 더 부드럽겠죠. 컬러 값을 변화시키는 클래스, 그라이언트와 렉탱글용 클래스도 있습니다. 렉탱글을 예로 들면 컨트롤의 테두리인 바운드즈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있는 버튼이나 이미지를 더 큰 영역으로 확대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시작값과 끝값 두 개만이 아니라
넣고 싶은 모든 값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름에 키가 붙습니다. 플로우트 키, 컬러 키처럼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키밸류 딕셔너리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에는 시점을, 밸류에는 그 시점에 반영될 값을 넣는 쌍들을 담은 거죠. 이 값들은 그대로 대상 프로퍼티를 변화시킵니다. 즉, 지정된 애니메이션 처리 시간 동안 나열된 다양한 시점마다 그 시점에 반영될 값들이 대상 프로퍼티에 반영됩니다. 즉, 값들을 직접 나열해 애니메이션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입니다. 여기에는 패스 애니메이션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경로의 흐름에 따라 뭔가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저 뭔가의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미리 정의된 패스 즉 위치 값들을 사용한다고만 알면 됩니다. 또한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맵 리스트 애니메이션이죠. 이것은 움직이는 GIF 파일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연결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 쉽게 말이죠. 이 애니메이션 클래스들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 타입들 모두에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스타트 밸류, 스톱 밸류, 듀레이션이 가장 대표적이죠. 듀레이션에는 그 애니메이션의 주기가 몇 초인지를 지정합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작 값에서 끝 값까지 변화하는 거죠. 이네이블들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애니메이션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비활성화해 둘 수도 있겠죠. 루프에는 애니메이션을 마쳤을 때 계속 반복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오토리버스는 한 주기를 마치면 이어서 되감기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인버스는 애니메이션을 반대로 수행하고 싶을 때 씁니다. 다시 말해, 값의 변화를 스톱 밸류에서 시작해서 스타트 밸류에서 끝냅니다. 즉 지정한 끝값에서 시작해 시작 값을 향해 변경시키는 것이죠. 메서드로는 스타트와 스톱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시작 또는 중지를 코드에서 제어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에서 애니메이션을 순서대로 시행하고 싶은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유용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온프로세스 이벤트는 애니메이션 과정을 낚아채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합니다. 특정 애니메이션이 처리되는 도중에 뭔가를 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수행되는 과정에 끼어들어 방해하면서까지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 이런 경우라면 뭔가 다른 프로세스를 시작시켜서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할 때 사용하겠죠. 하지만 보통 여러분은 실행시키고 나서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피니시드 이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벤트는 애니메이션을 마쳤을 때 발생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뭔가 반응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된 UI의 상태를 변경하겠죠. 또는 다른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서 애니메이션 여러 개를 이어 붙이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들을 이어 붙일 때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있는 딜레이 프로퍼티를 사용해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하나를 실행하고 나서 다른 애니메이션은 지정된 지연 시간 후에 시작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정말로 순서대로 실행하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하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피니시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델파이 11.1을 열었어요. 이것을 포함해 모든 예시 프로젝트가 담긴 프로젝트 그룹 전체에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이 세션이 끝날 때 알려드립니다. 이 첫 번째 예시는 매우 간단합니다. 레디언트 스웨이프 몇 개를 폼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레디언트 스웨이프는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게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레디언트 스웨이프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멋진 시각 효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버튼 두 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화살표들을 회전시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회전을 시키는지 그 방법입니다. 다행히 FMX에서는 로테이션 앵글을 제공합니다. 오브젝트 인스펙터로 가면 로테이션 앵글 같은 것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 어떤 프로퍼티 옆에 필름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다면 그 프로퍼티에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름 모양 아이콘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앵글 프로퍼티를 보면 필름 모양이 더 진하게 보이죠? 이것은 이 프로퍼티에 애니메이션이 물려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이미 애니메이션을 여기에 넣어두었거든요. 스트럭처 창에서도 볼 수 있죠. 레디언트 에로우는 첫 번째 화살표, 레디언트 쉐브론 에로우는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그 밑에 플로우트 애니메이션들이 있고요. 클릭을 하고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보면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프로퍼티들이 있죠? 스타트 밸류와 스톱 밸류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앵글의 값이 변화할 범위를 지정하는 실수입니다. 저는 0과 360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의 대상은 완전하게 한 바퀴를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바퀴 회전을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초입니다. 듀레이션의 2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초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실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1.2초, 1.8초 등을 지정할 수 있죠. 또한, 딜레이는 그냥 0으로 두었습니다. 즉, 시작 시간 지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로테이션 앵글 2, 0에서 360까지 2초 동안 변화합니다. 실행해 보죠. 자, 버튼이 두 개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정말 0도에서 360도까지 한 바퀴 회전합니다. 0도와 360도 둘 다 수직을 의미하지만 시작값이 0이면 끝값에 0을 넣으면 안 됩니다. 0에서 0까지라면 증가할 게 없잖아요. 시작값과 끝값의 숫자는 달라야 합니다. 의미가 같은 숫자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저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시키기 위해 0에서 360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 쉐브론에 반영했어요. 이것은 플로우트 키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대상은 여전히 로테이션 앵글이지만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키들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고 싶은 과정의 각 부분마다 키를 지정하고 그 시점에 적용할 값을 밸류에 넣어둔 것이에요. 즉, 이 키즈 프로퍼티에는 키밸류들이 나열된 컬렉션이 들어갑니다. 한번 열어보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것들을 봐두죠. 듀레이션은 2초입니다. 여기에는 스타트 밸류와 스톱 밸류를 넣는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키들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키들은 2개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필요하니까요. 그 사이에 키를 얼마든지 더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키 0부터 시작합니다. 키 0은 진행 과정상 맨 앞입니다. 밸류에는 무엇이든 대상에 적용할 실수를 넣습니다. 지금은 각도의 0도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 지점을 보죠. 과정상의 0.4 지점입니다. 0.4초가 아니라 듀레이션의 0.4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즉, 듀레이션이 2초이니까 0.4 지점은 0.8초가 됩니다. 그때 180도가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듀레이션의 40% 시점에 이르면 로테이션의 각도는 반바퀴 회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 키를 보죠. 전체 과정 중 0.6 지점, 즉 20%가 더 진행된 시점입니다. 거기에는 120도를 넣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방향으로만 값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키, 즉 60% 시점을 지정하고 그 값에 더 작은 숫자를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후퇴시킬 수도 있는 거죠. 맨 뒤의 키는 100% 시점, 즉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 값에는 360을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로 회전하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맨 위로 좀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각 구간의 속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듀레이션인 2초 안에서 각 시점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니까요. 이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애니메이션하고 싶은지에 맞게 매우 유연하게 쓰면 됩니다. 다음 예시를 보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은 프로퍼티로 갑니다. 예를 들어 오페서티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을 펼치면 Create New Flow 애니메이션과 New Flow Key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reate New Flow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새로 하나가 추가됩니다.
정말 멋지죠? 왜냐하면 오브젝트 하나에 애니메이션을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저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오페서티 프로퍼티에 넣었습니다. 플로트 애니메이션 1은 로테이션 앵글을, 이것은 투명도를 변화시킵니다. 이 투명도는 1에서 시작해서 0.2까지로 지정합니다. 즉 가시성을 20%까지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변경을 진행하는 시간 즉 듀레이션은 2.5초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켰던 버튼으로 가서 클릭 이벤트의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플로트 애니메이션 1을 시작시키는 대신 플로트 애니메이션 2를 시작시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화살표가 회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잘 보세요. 2.5초 동안 천천히 투명해집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저는 지금 이 오브젝트의 오페서티 프로퍼티 값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하는 일은 결국 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트리거들을 알아보죠. 애니메이션 클래스에 있는 매우 유용한 특징이에요. 트리거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발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프로퍼티 변경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말이죠. 앞의 예시에서 우리는 버튼을 클릭해서 작동시켰었죠. 즉,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뭔가 행위를 수행해서 애니메이션을 시작시켰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흔한 경우로는 무언가의 위에 마우스를 올리는 경우 우리는 그 상황에 대응하는 트리거를 원할 거예요. 이처럼 사용자가 뭔가를 클릭하거나 눌렀을 때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때문에 트리거에는 is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is 마우스 오버, is 드래그 오버 등등 말이죠. 트리거를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트리거들을 담은 표현식을 작성의 조건에 넣어 트리거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리거 정의를 살펴보죠. 나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여드릴 예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죠. 여기서는 또 다른 스웨이프인 레디언트 쉴드를 사용합니다. 보다시피 이미 컬러 애니메이션을 추가해놨습니다. 이전과 타입이 다르죠. 이 타입은 필 컬러에서 나온 거예요. 즉, 필 컬러 프로퍼티에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레드에서 미디엄 블루로 변합니다. 0.5초 동안 변화할 텐데 중간에는 두 색상이 섞이면서 보라색을 띠게 되었다가 결국 파란색이 됩니다. 재미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언제 작동하도록 할까요? 이 화면을 보면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코드에서도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애니메이션 클래스에 달린 트리거가 맡아서 합니다. 여기 트리거, 그리고 트리거 인버스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트리거에 지정된 상황이 되면 애니메이션을 시작 값에서 끝값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트리거 인버스에 지정된 상황에서는 스톱 밸류에서 스타트 밸류로 거꾸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정의된 것을 보죠. 대상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버가 true인 상황이 되면 순방향으로 진행하고 펄스가 되면 역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실행해서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트리거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빼내면 반대로 변화합니다. 꽤 똑똑하죠?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점점 더 커지게 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크기가 점 커지게 바꾸는 건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렉탱글 애니메이션에 지금처럼 트리거를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글로우 이펙트를 추가해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배경에 이글거리는 효과를 줘서 시선을 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에 대해 이해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결정합니다. 간단한 방식은 리니어, 즉 직선 방식입니다. 시간 구간 즉 듀레이션의 스타트 밸류와 스톱 밸류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리니어는 그것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중간 값들을 반영합니다. 이건 그저 수학 방정식일 뿐이죠. 여러분이 또 다른 수학 방정식을 적용하고 싶으면 인터폴레이션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됩니다. 디펄트는 이미 몇 번 말했듯이 리니어, 즉 직선입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일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자주 적용되든 상관없이 프로퍼티의 값의 변화는 항상 일정하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 밖의 다른 값들도 인터폴레이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수학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금방 감을 잡을 거예요. 쿼드레틱, 큐빅, 쿼틱, 퀸틱, 익스포넨셜, 서큘러 등이 있고요. 재미있는 일레스틱, 백, 바운스도 있어요. 이것들을 시각적 표현이 없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말이 잘 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 하나 안에서 이 모든 인터폴레이션을 동시에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들이 왜 다른지를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타입은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에서 디펄트 값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디펄트는 in입니다. 이것은 인엄 타입인데 그중 맨 앞에 있는 값이 in이기 때문에 디펄트 값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은 대부분의 경우 애니메이션 타입을 out으로 바꿔야 할 거예요. 또는 in and out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수학 방정식을 언제 적용해 해당 값들을 분산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일을 합니다. 미리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끝에 가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앞뒤에서 모두 반영할 것인지를 말이죠. 그럼 예시를 통해 직접 보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폼으로 갑니다. 프로젝트도 이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레디언트 링 몇 개가 있죠. 이것들은 각각 해당 인터폴레이션을 보여줄 거예요. 이것은 모두 저마다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Y 포지션을 대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각 링마다 서로 다른 인터폴레이션을 지정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가운데 네이블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루프 적용 여부, 오토 리버스 적용 여부, 분산을 적용하는 방식,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킬 것인지도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코드에 따로 적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애니메이션 유형마다 그 효과가 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실행해 보죠. 타입은 디펄트인 in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각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동일해야 합니다. 듀레이션에 설정하는 값이므로 저는 이 모든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에 똑같은 값을 지정했습니다. 리니어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변화가 없고 가속도 없이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큐빅, 서큘러, 쿼드레틱은 모두 같은 종류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겠지만 중간에 가속의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큘러인 경우에는 종이의 원을 그리면서 그 y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 값은 빠르게 높아지다가 점점 둔화되고 다시 가속이 붙으면서 낮아질 것입니다. 쿼드레틱 곡선은 확연하게 급격한 각도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백, 바운스, 일레스틱은 더 흥미롭게 움직입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을 실행해보죠. 잘 보면 바운싱되는 변화가 시작 부분에 나타나고 나서 쭉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타입을 out으로 지정해놓고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더 여러분이 바운스라고 생각하는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에서 끝납니다. 일레스틱의 경우에는 경계 너머까지 내려갔다가 튀어올라서 자리를 잡습니다. 재미있는 걸 해보죠. 오토 리버스와 루프를 켜놓고 시작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도달했다가 다시 되감기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각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들은 튀는 효과이고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인아웃으로 바꿔놓고 실행해보겠습니다. 잘 보면 이 활동들을 애니메이션의 양쪽 모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좋아요. 이처럼 여러분은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 알맞은 인터폴레이션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 애니메이션 동기화하기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브젝트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의 애니메이션을 반영하려면
각 프로퍼티마다 별도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첫 예시에서 봤죠? 그때 저는 오브젝트 하나에 속한 로테이션 앵글과 오페시티에 대해 각각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적용했었죠. 사실 그 두 개를 동시에 시작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맞춰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지루한 작업이죠. 그 애니메이션들 둘 다 동시에 시작시켜야 하고 각 듀레이션 시간값도 똑같게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동작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동기화되지 않아서 서로 뒤죽박죽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투명도와 회전이 서로 어색하게 동작하지 않고 가능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죠. 즉, 우리는 관련된 애니메이션들이 동기화되지 않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룰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을 알려드리죠. 저는 새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프로퍼티 하나를 가지고 관련된 애니메이션들 모두를 제어합니다. 기억해보세요. 애니메이션이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로퍼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프로퍼티가 변화함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유용합니다. 데모를 보죠. 디짓 드롭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디짓 드롭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기 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실행해보죠. 이 화면은 일종의 알림판입니다. 사람들에게 대기 시간 몇 가지를 알려주기 위한 화면입니다. 제가 시간을 선택하면 그 숫자들이 떨어집니다. 잘 보면 숫자들은 화면 위 바깥쪽에서 떨어져서 정해진 위치에 도착합니다. 눈치챘겠지만 저는 인터폴레이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바운스를 사용해서 얻은 효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값을 바꿀 테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6과 0이 아래로 밀리면서 사라질 텐데, 그러는 동안 새로 선택한 15가 등장할 거예요. 그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둘 다, 즉, 숫자 4개 모두가 화면에 모두 보이는 시점이 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 떨어지는 숫자들, 즉 1, 10, 100의 자리 모두 각각 별개의 것들이에요. 떨어지는 속도의 비율도 같지 않아요. 이 숫자들이 모두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조율할까요? 위쪽 숫자의 애니메이션 1을 아래쪽 숫자의 애니메이션 2를 추가하고 그 애니메이션들을 동시에 시작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기를 기대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위와 아래 숫자 간격이 살짝 좁아지고 멀어지고 하죠. 반올림, 위치 지정, 시간 지정 계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설프지 않고 견고하고 깔끔한 낙하를 원했어요. 지금처럼요. 코드를 통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숫자 하나하나를 따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을 위한 텍스트 필드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클립 윈도우 레이아웃을 사용했는데 그 바깥, 즉 위, 아래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숫자를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는 넥스트 밸류들이 있는데 100, 10, 1의 자리를 담당하죠. 위쪽에서 새로 등장하는 값을 위한 것들이죠. 실제 위치는 코드에서 지정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기존 숫자의 100, 10, 1을 위한 텍스트들도 있습니다. 각 텍스트 안에는 렉탱글이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는 텍스트 컨트롤만 사용하면 됩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프로퍼티 어디에도 애니메이션이 달려있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각 숫자들의 Y 포지션을 따로따로 제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게 하고 싶으니까요. 폼을 볼까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맨 위에 나열된 컨트롤들이 있어요. 저는 특별한 이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터폴레이션 값을 덮는 용도죠. 그런데 이 안을 보죠. 저는 애니메이션을 코드를 통해 생성하고 있습니다. 1, 10, 100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즉 각 세로 줄에 반영될 애니메이션들을 따로 만들었어요. 중요한 점은 이 애니메이션들이 변화시키는 프로퍼티가 뭐냐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프로퍼티에 물려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시킨다고 했죠? 사실
그 프로퍼티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폼 안에 있는 컨트롤의 프로퍼티여야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새 프로퍼티 3개를 만들었어요. 폼에 속한 것들이고요. 시간에 따라 변할 대상입니다. 이 세터는 1의 자리가 이동할 세로 줄 상의 위치예요. 실제로는 다음 숫자와 현재 숫자의 위치를 함께 지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알맞은 위치로 움직이는 거죠. 계속 보죠. 폼 생성 시 디펄트 프로퍼티들과 클립 윈도우 크기를 지정하고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들을 생성합니다. 그 일은 여기에서 합니다. 만들어 둔 첫 애니메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냥 플로트 애니메이션이죠. 스타트 밸류는 0이고 스톱 밸류는 숫자의 높이만큼으로 지정했어요. 결국 제가 변경하고 싶은 것은 이 범위입니다. 즉, 숫자 자체의 높이만큼을 움직이도록 한 거죠. 움직이는 방식은 인터폴레이션을 따릅니다. 타입은 아웃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가 실제처럼 끝에 가서 튀도록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애니메이션이 변화시키는 대상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변화시킬 프로퍼티 네임은 digit1 포지션입니다. 이 프로퍼티가 속한 오브젝트는 페어런트에 지정합니다. 셀프 즉 폼이라고 코드에 적었어요. 그러니 스트럭처 창에는 그 페어런트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떨어뜨릴 범위는 이 프로퍼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는 보통 컨트롤의 프로퍼티에서 드롭다운을 펼치고 추가하기 때문에 해당 컨트롤의 자식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직접 생성할 때는 페어런트도 직접 지정해야 해요. 우리는 이 폼의 digit1 포지션을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실제로 바뀌게 될 게 뭔지는 아직 모르고 이 프로퍼티가 참여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여기에 onFinish 핸들러를 지정했어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여기에서 뭔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거죠. 10과 100에도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예요. 듀레이션만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 결과 각 애니메이션은 끝나는 시점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setValue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값이 처리되는 곳입니다. 타이틀 바에 있는 잔여 시간, 즉 45, 120 등이 선택되었을 때 수행되는 메서드인데 여기서는 선택된 정수를 바탕으로 각 자리에 들어갈 개별 숫자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디짓 드롭을 호출합니다. 그곳이 바로 애니메이션 과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값이 바뀔 때마다 시작되는 거죠. 밸류 체인지는 선택값 변경 이벤트 핸들러니까 넘어갈게요. 드롭 스타일 체인지는 해당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꾸는 일만 합니다. 그다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셋 클립 윈도우 사이즈도 별거 없어요. 스타트 디짓 드롭을 보죠. 여기서 저는 애니메이션 3개를 모두 시작시킵니다. 이것들이 별개의 애니메이션인 건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이것들이 따로 동작하기를 바라니까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면 digit1 포지션 프로퍼티의 값이 변화합니다. 이게 그 프로퍼티의 값을 넣는 코드인데 폼에 있는 두 컨트롤의 값을 넣고 있어요. 단일 프로퍼티 변경에서 두 컨트롤을 함께 제어하는 거죠. 들어오는 값을 받아서 기존 숫자의 위치에 그 값을, 다음 숫자의 위치에는 그 값에서 숫자 높이를 뺀 값을 넣습니다. 제가 폼 수준의 단일 프로퍼티를 두고 그 변경을 통해 여러 오브젝트의 여러 프로퍼티를 동기화해 견고하게 동작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둘도 똑같아요. 위치를 변경하는 컨트롤이 다를 뿐이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onFinish 이벤트가 발동합니다. 여기서는 컨트롤들을 리셋했어요. 기본적으로 새 숫자였던 게 이제 현재 숫자가 되고 다음 새 숫자는 보이지 않도록 숫자 높이만큼 더 위에 둡니다. 즉, 위치에 마이너스 디짓 하이트를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값을 선택되는 걸 대비하는 거죠. 나머지도 끝나면 똑같이 합니다. 담당하는 셀의 세트들이 다르니까요. 이처럼 onFinish를 사용해 리셋을 해두고 다음 애니메이션 차례를 대비하는 것은 제가 매우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처리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끝난 시점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시작할 때 리셋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변경 처리의 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디짓 드롭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꽤 재미있을 거예요. 바로 패스 애니메이션입니다.
패스 애니메이션이란 직선이 아닌 형태로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스 오브젝트를 따라 뭔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패스는 그저 벡터 기반인 좌표 지점들의 집합입니다. 이것들이 연결되는 곡선을 따라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정말 멋진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는 온 프로세스 이벤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벤트가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했어요. 애니메이션이 수행되는 도중에 반영해야 하는 추가 보정 처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오브젝트의 모습을 바꿔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그 코드로 가기 전에 직접 보겠지만 잠시 설명할게요.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 오브젝트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오브젝트들의 애니메이션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 모두에게 듀레이션을 똑같이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패스들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간이 모두 달라지고 그러면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여러 프로퍼티들이 아니라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말이죠. 타임코드라는 개념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드리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바꿔서 드라이빙 패스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빙 패스에서는 이처럼 많은 패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기 위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들도 있어요. 실행해 볼게요. 보다시피 이 차들은 패스를 따라 애니메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용하는 패스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루프를 돌면서 계속해서 차들이 서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그 순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모두 동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 차들은 실제로 로테이션 앵글을 변경해서 패스의 진행 방향에 맞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차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고정해 놓을 수 없었어요. 만약 패스를 따라 곡선으로 이동하는데 항상 왼쪽만 보고 있다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코드를 열겠습니다. 놀랍게도 코드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의 중간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 소개하는 패스 애니메이션이 몇 개 있어요. 차들의 스타팅 포인트와 네스트 카 포인트들도 있죠. 추적을 위한 거예요. 라스트 드라이브 타임과 라스트 드라이브 프로세스 타임들도 필요해요. 제가 언급했던 타임 코드에서 사용할 것들이죠. 실제로는 타이머를 사용해 이것들을 관리할 거예요. 사용하는 타이머는 하나예요. 여기 있는 타임코드 타이머를 가지고 이 타임들 전체를 관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현 코드를 통해 볼게요. 시작될 때 우리는 스타팅 포인트에 레이아웃의 위치를 담습니다. 각 차들은 레이아웃 안에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려고 차들을 나눠놨습니다.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차 이미지가 있고요. 그것은 레이아웃 안에 있죠. 그리고 차마다 각자 이미지와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러면 회전시키기가 쉽거든요. 각 레이아웃의 크기는 고정입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이니셜라이즈 컨텐트를 수행합니다. 하는 일은 그저 제가 패스를 보기 위해 올려둔 모든 스트로크들을 숨기는 거예요. 즉, 디자인 타임에는 패스 경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지만 런타임에는 안 보이는 거죠. 또한 일단 차들도 레이아웃에 보이지 않게 숨깁니다. 즉,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없고 배경 도로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수행합니다. 간단해요. 새 패스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페어런트에는 레이아웃을 넣습니다. 이 설정들은 애니메이션을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패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그 패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껏 본 다른 애니메이션과 달리
프로퍼티 네임을 지정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의 대상은 패스죠. 즉, 패스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는 변화를 정해진 시간 동안 진행하죠. 인터폴레이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리니어를 썼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일정한 속도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바운드즈 렉탱글에 맞춰놨습니다. 디펄트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SVG 같아서 디펄트가 매우 작거든요. 그 안에 담길 컨트롤의 테두리 사각형에 맞춰야 합니다. 패스 데이터를 받아서 넣고 테두리 렉탱글에 맞췄고 듀레이션 즉 소요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 메서드는 다양한 패스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들을 받아서 각 차에 적용할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온프레스 이벤트라고 했었죠? 애니메이션이 수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값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됩니다. 우리는 이 핸들러 메서드에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는 애니메이션이 반영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반응하면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 세 개를 출발시키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먼저 레이아웃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들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오페시티를 1로 지정해 눈에 보이게 하고 나서 운전을 시작합니다. 적혀있는 그대로죠. 타임 코드를 보죠. 여기에서 이 세 개를 모두 조율합니다. 주석을 써놨어요. 여러 애니메이션들의 순서가 동기화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바쁠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 애니메이션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 그냥 루프로 반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출발하면서 차들이 서로 겹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이 타임 코드를 이용해 정해진 순서에 맞게 출발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코드는 프리퀀시를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프리퀀시가 뭔지는 직접 바꿔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출발시킵니다. 이제 남은 핵심 코드는 각 온 프로세스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 이벤트는 차가 패스를 따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로테이션 앵글을 변경시키는 거죠. 현재 위치한 지점이 해당 경로선상에서 가지는 수직 각도를 파악해 차의 각도에 넣어주어야 해요. 그래서 차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 트릭을 쓸 차례입니다. 우리는 두 지점 사이의 차이에 대한 아크 탄젠트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라스트 포지션과 현재 포지션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 최신 변화의 조각을 얻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차가 이동한 방향의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변경 값들을 가지고 아크 탄젠트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수직 각도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해진 각도는 자동차 이미지의 로테이션 앵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차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방향을 꺾을 거예요. 이 코드를 드라이빙 패스 1, 2, 3 모두에 똑같이 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메서드 하나로 만들고 각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샌더만 보내면 돼요. 저는 이 세 개가 각자 따로 처리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해보고 싶다면 바꾸봐도 좋아요. 자, 패스 애니메이션을 써봤습니다. 타임코드 등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먼저 탭 전환을 FMX 탭 컨트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보통 여러분은 다른 페이지나 다른 탭으로 전환할 때 탭 컨트롤을 통해 바로 전환합니다. 전환 요과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모바일 앱에서는 슬라이딩이 화면 전환 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탭 액션과 프리비어스 탭 액션이라는 표준 액션이 정말 쓸모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드 전환이 들어있거든요. 직접 살펴보죠. 여기서는 위저드 예시를 사용합니다. 이 탭을 보죠. 리스트 박스에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간단한 앱입니다.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전환하게 해놨습니다. 디펄트를 그냥 쓰는 경우 아이템을 탭하면 즉시 해당 뷰로 바뀌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즉시 되도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멋진 전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표준 액션들을 넣으면 됩니다. 액션 리스트를 FMX 폼에 올려놓고 새 표준 액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탭 액션으로 가서 원하는 액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체인지 탭은 다른 탭으로 건너가는 액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슬라이딩 방향은 탭의 인덱스 순서가 기준입니다. 더 작은 숫자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더 큰 숫자로 갈 때는 왼쪽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앞뒤로 전환됩니다. 명심할 점이 있어요. 각 액션마다 탭 컨트롤 프로퍼티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탭 컨트롤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설명을 했으니 코드를 보죠. 아이템을 클릭할 때마다 탭 인덱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넥스트 탭 액션을 일으켜보죠. 뒤로 가기 버튼도 그렇게 해서 뒤로 보낼 거예요. 실행하겠습니다. 이제는 멋진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될 거예요. 리스트의 아이템을 선택하면 왼쪽으로 미끄러지고 백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미끄러집니다. 데이터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제서는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탭 전환,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 기술들을 함께 넣어서 위저드 방식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초적인 위저드 방식 앱은 사용자가 첫 화면에서 넥스트를 클릭하면 태스크들의 목록이 올라옵니다. 그다지 멋지게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 위저드 방식 앱이 실행되면 두 탭의 전환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여기가 탭 1입니다. 탭 2로 가면 태스크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래에서 올라와 좋은 시각적 암시를 줍니다. 여길 봐. 할 일이 있어라고 말이죠. 뒤로 갈 때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방법은 뻔합니다. 코드를 보죠. 코드가 정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캡슐들은 각 태스크 버튼들을 표현합니다. 폼이 생성될 때 추가되죠. 탭 컨트롤의 인덱스는 맨 앞 페이지로 지정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각 캡슐들을 모두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가 코드로 구현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각 캡슐 컨트롤들을 일일이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 개가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시작하는 위치는 각 캡슐들의 높이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지정됩니다. 왜냐하면 캡슐의 크기를 다르게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작 위치는 보여줄 대상에 맞춰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값과 끝값을 정하고 나면 애니메이션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쿼틱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속이 더 빠를 거예요. 듀레이션은 0.7, 딜레이는 0.4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인 0.4초를 기다렸다가 작동합니다. 애니메이트 플로우트 딜레이는 다음 코드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넥스트 탭 액션은 바로 실행됩니다. 그렇게 페이지가 슬라이딩되어 밀려나는 동안 캡슐들은 지정된 0.4초를 기다렸다가 화면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자, 모든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샘플과 자료들은 저희 델파이 바이 디자인 사이트의 다운로드 섹션에 있습니다. 자, 모든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샘플과 자료들은 저희 델파이 바이 디자인 사이트의 다운로드 섹션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링크들을 넣어두었어요. 제 세션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FMX 안에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것들을 여러분의 앱 안에 넣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